때에 박수 크게 한번 쳐주세요. 자, 오늘 강사님이십니다. 더 크게 좀 해줘요. 그런데 이분은 얼굴도 미남이시지만 목소리 하나는 끝내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동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제 PPT는 올렸죠? 예, 이따가요. 목사님께서 소개해 줘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어느새 훌쩍 여러분 시기를 지났는데 어느새 벌써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었군요. 지금 돌이켜보면 20대 때 제가 맨 처음에 연세대학교를 갔을 때는 목사가 되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 마음에 대단한 공허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왜 사는 건지. 그 시점쯤에 제 친구가 저에게 전도를 했고,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그때 아버님의 죽음을 놓고, 그 다음에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놓고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저에게 구원을 줬던 것은 부흥의 집회였습니다. 바로 여기 이런 같은 그 부흥 집회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열정적인 찬송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울적했던 마음, 그 공허했던 마음 속에서 제가 밤새도록 찬송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들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방황했던 수십 년의 시간에 저를 지켜주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 저에게는 부흥에 참석했던 기억들, 그리고 찬양했던 기억들이 저희 일생을 두고 저를 그래도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두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기 오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정말 엉뚱한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인생의 의미는 여기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리고 아마 연세대 가기 전까지는 철야 기도도 열심히, 저희 교회는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 불이 다 꺼졌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때만 하더라도 각 교회마다 새벽 제단을 쌓는 분, 뿐만 아니라 철야 제단을 쌓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던 항서교회라는 데도 100년이 넘었던 교회지만 그 교회에 권사님을 비롯해서 한 7, 8분이 매일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철야 기도에 토요일만 되면 철야 기도에 참석했다가, 그리고 이 주일날 봉사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철야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녁 한 10시쯤 시작하잖아요. 12시까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쥐야 하고. 근데 12시쯤 되면요, 그때부터 졸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말도 없고요.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눈 딱 감고 쥐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졸리고 있어요. 근데 제 옆에 기도하는 친구를 보니까 밤새도록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또 방언을 또 통역도 하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보니까 밤새도록 기도해도 새벽까지 잠 졸지도 않고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아까 지금 어느 청년이 이렇게 방언을 기도했다잖아요. 근데 저는 방언을 안 받으니까 죽겠더라고요. 12시만 되면 기도할 말도 없고, 여러분 기도할 말 없죠? 방언 안 받은 분들 제가 경험 아실 거예요. 12시면 되면 기도할 말도 없고, 그래서 그냥 눈 감고 주야 묵상 기도하다 보면 졸음이 오고, 그래서 사실은 졸음과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산에 가서 산기도 하면 방언이 터진대요. 그래서 산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나무를 하나 붙잡고 소나무를 뿌리를 뽑을 정도로 그냥 쥐야 하면 방언이 터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산에 산에 갔죠. 금정산이라고. 그 산에 가서 소나무가 있는데 큰 거는 아무리 봐도 안 뽑힐 것 같고 머리를 썼죠. 조그만한 거 요만한 거 앞에 딱 가서 무릎 꿇고 밤새도록 했는데 조그만한 소나무 즐기더라고요. 안 뽑혀요.
방언도 안 터져요. 제가 방언이 지금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제 그 처 얘기로는 유금조 목사인데 제 얘기로는 방언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000년 그 5월 달에요. 그러니까 지금 2년 전이죠. 목사님 나오시고 얼마 안 돼서 상주에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흥 집회는 근 30년 만에 처음 간 집회입니다. 그 집회에 그 제 처가 그러더라고요. 네 방언 받지 않으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밖에 쫓겨나야 되죠. 그걸 할 수 없이.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맨 앞자리, 지금 요 자리 있잖아요. 요거 바로 뒤에 이렇게 목사님이 그 경호하는 목사님 앉은 자리에 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일간 정말 죽으라고 목이 터져라고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몸이 좀 어쨌든 보니까 좀 떨림이 오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좀 혀가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 야, 이거 뭔가 이게 내가 알기에는 방언이라는 게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나와가지고 혀가 쫙 말려서 올라가야지 이게 뭐 내가 의식적으로 한 거야? 이런 의심들이 들어가지고 안 했는데, 그런 의심하지 말라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 상태는 보니까 참 그놈의 지식이 뭔지, 제가 이따가 좀 강의할 내용 중에 지식의 저주라는 걸 할 텐데, 잘못된 지식은 참 나도 망치고 세상도 망치고 특히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망칩니다. 제가 아직 여러분도 보다 신앙이 깊지 못한 것들은 잘못된 지식의 저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죽으라고, 제가 보기에는 결국 모든 주제가 성령으로 이야기하는데, 좌우 다 경험하면서 그리고 지식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결국은 참된 지혜란, 세상이 주는 지식은요 딱 결론 하나에 이릅니다. 잘 모른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것이 정말로 죽음까지 가서 공부해 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 수많은 지식을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공산주의도 그것 때문에 멸망했는데 결국 그 끝에 가보면 우리는 모른다는데 그거 알려고 그렇게 죽어라 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지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는 지식만이 우리를 참 뜻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 오신 교회예요. 거짓 지식이 아니라 참된 지식을 깨닫는 그 장으로 오신 겁니다. 성령이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갔습니다. 연세대학교를 가서 참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이념의 얘기인데요.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갔어요. 뭔가 그 성경 보니까 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그래도 좀 뭐 멋있잖아요. 그리고 젊은 제가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 돕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뭔가 도덕적인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돕는 방법이 뭐냐고 열심히 찾는데 그때 저에게 다가온 것이 공산주의였습니다. 공산주의의 사상은 약자를 돕는 사상이고 약자를 비로소 주인 되게 하는 사상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서클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거의 세미나를 한 책을 전부 다 노트를 해가지고 요약해서 몇 권의 책 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니까 이 공산주의 운동가 서클 내에 제가 상당한 높은 지위로 올라갔습니다. 공산당은 항상 몇 가지 그 조직들이 있습니다. 언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언더 조직, 맨 최고의 언더 조직을 버이오라에서 벵가드 오가니제이션이라 해서 당입니다. 당. 조선노동당.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도 아마 지하당이 있을 겁니다. 지하당 공작 사건들이 나오지만 그 밑에 이제 이석기가 있던 RO라는 게 있습니다. 레보루셔너리 오가니제이션, 혁명가 조직입니다. 이석기 사건 때 했던 게 드러났던 게 RO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제가 연세대학교 총학생을 지도하는 지도책이었는데요. 그게 RMO라고 합니다. 레보루셔너리 매스 오가니제이션, 대중조직에서 총학생회라는 조직에서 총학생회를 지하에서 지도하는 조직입니다. 제가 그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그 조직에서 제가
연세대학교의 비밀 학생회입니다. 시크릿 유니온이라고 하는데 비밀 학생회에 제가 사인 중앙위원이 됐습니다. 사인 중앙위원은 지하 조직을 주도하는 겁니다. 당시 총학회장이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상호였습니다. 지금 현재 사선인가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연세대학교 중앙위원을 거쳐서 전대협으로 갔습니다. 전대협의 지하 조직 책이었었고 또 전대협의 연대사업국장이라는 게 뭐냐면 했는데 그게 전대협을 대표해서 이 통일전선 그러니까 연합사업을 조직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주로 만났던 사람이 김영삼, 김대중 참 젊은 나이에 제가 김영삼, 김대중 1대1로 만나고 다녔습니다. 참 젊은 나이에 나름대로 출세했던 거죠. 그게 전대협 전체 서열로 하면 3위쯤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대협 의장이 있지만 의장을 지하에서 지도하는 거니까 서열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있을 때 전대협 의장이 이인영, 그 다음에 통일부장관 했던 이인영, 그 다음에 그 후에 했던 게 오영식, 그리고 제가 차기 전대협 지도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도했던 다음 전대협 의장이 임종석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대협에서 했던 것들, 최종적으로 했던 게 임수경 씨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임수경 북한으로 보내서 그래서 그때 전대협 대표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하에서 선발해서 용인의 대학교 다니고 임수경을 선발해서 교육시켜서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지하 지도의 주사파로서 갈 수 있는 끝까지 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념은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념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내 힘으로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방해하는 사람은 우선 첫 번째 설득하고 교양시켜라. 두 번째 말 안 들으면 죽이든 때려라. 여러분 왜 공산주의 나라에 킬링 킬드라는 그런 처참한 비극이 진행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캄보디아 가보셨어요? 캄보디아에 가보면 그 사원에 가면 아직도 그 해골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인구가 한 1800만 정도 있는데요 600만 정도를 죽였습니다. 공산당들이 크메르 루주라는 공산당이 들어가서요. 그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다. 캄보디아에서 불란서 유학까지 갔다 올 정도니까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그 엘리트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한 짓이 3분의 1을 전부 죽인 겁니다. 일부는요 총으로 쏘는 게 총알이 아깝다 해서 그냥 이 비닐봉투로 목을 감아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였습니다. 그 시체가 지금 여러분 혹시 캄보디아에 가시면 꼭 한번 보시고 그 사원에 있는 그 해골들을 좀 보십시오. 왜 그럼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캄보디아 뿐일까요? 러시아도 수천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요 중국도요 문화혁명 한다고 수억 명을 죽였습니다. 왜 공산주의 나라는 그와 같이 사람을 죽일까요? 인간의 끝없는 오만입니다. 나는 천국을 봤답니다. 공산의 세계,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받아먹는다. 얼마나 멋진 세상입니까? 그 세상을 우리는 본 거예요. 제 청년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천국을 봤다. 그리고 그 천국을 만드는 방법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저 무지한 백성들이 그 천국 가는 길을 모른다. 그래서 선전하고 선동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한다. 죽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는 그 위대한 천국의 나라의 적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일본의 적군파의 최고 수장이었던 여자가 20여 년 만에 지금 감옥에서 나오면서 그가 했던 고백록이 있습니다. 그 고백에 딱 한마디 이렇습니다. 나는 죄의식도 없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 죄의식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가요? 인간의 그 이념이라는 놈이 사람을 괴물로 만듭니다. 아닙니다. 이념이 괴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자체가 그대로 두면 괴물로 갈 뿐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서
생각이란 놈이, 지식이란 놈이 더해지는 순간 그 인간은 어디에도 마음의 양심, 가책 전혀 받지 않는 흉악한 괴물로 갑니다. 히틀러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스탈린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모택동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이 가는 길, 그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공산주의와 지금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얼굴로, 양의 얼굴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주체의 나라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스스로서는 자립적 주체로 만들 것이라고 거짓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끝은, 만일 여러분이 그들에 가는 천국을 방해한다면 여러분부터 죽일 것이고,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 30여 년간 그들의 공작이 당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그나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의 방해 공작은 일단 멈췄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이념을 가지는 순간 그 이념은 나를 타락시킬 것이고요,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가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은요, 행동은 생각이 만들고, 그 생각은 이념이라는 놈이 만듭니다. 이념이란 이상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주 쉬운 말로 이상향입니다.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집대성한 것, 그게 이념입니다. 그 이념을 가지는 순간 그 이념을 향해서 우리는 가도록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그 이념에 만약에 걸거치는 것이면 그걸 치고 나가는 거죠. 공산주의 나라의 비극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 단순한 사상 아닙니다. 그들의 시작은 철저하게 반기독교입니다. 반예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칼끝을 정확하게 적대적으로 예수를 향해서 적대적으로 칼끝을 딱 겨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잠자는 바람에 저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겨루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저들은 우리 세상을 뭔가 괜찮은 나라로 만들어 보려는 괜찮은 사람들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이념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주체사상 공산주의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을 이야기해야 될 거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1시간 이내 하라니까 좀 짧게라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그림을 어떤 나라를 꿈꾸십니까? 다음을 한번 넘겨보세요. 여러분, 어떤 나라를 꿈꾸십니까? 그 꿈꾸는 것이 이념입니다. 한번 다음 넘겨보실래요? 지금 코끼리 위에 사람이 올라타 있습니다. 그 코끼리는 거대한 몸짓입니다. 그러나 코끼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위에 올라탄 사람이 결정합니다. 그 코끼리는 여러분 행동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행동. 그 행동은 누가 결정합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누가 결정합니까? 코끼리에 올라탄 놈입니다. 뭘까요? 생각이란 놈입니다. 그 생각이란 놈은 누가 결정할까요? 이념입니다. 그래서 이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이념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리된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의 결정체, 돈이 최고야, 예쁜 게 최고야, 혹은 뭐 그냥 즐겁게 사는 게 최고야, 다 생각의 결정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념이란 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의 그 최고의 것, 그것이 이념입니다. 내 생각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한번 이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띄워보시죠. 이념이란 생각이나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것. 그러니까 다 이념 가지고 있습니다. 잘 정리된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렴풋하게 자기의 내가 바라는 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체사상을 만들었다는 황장해본 이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공동체의 이해에 대한 자각. 공동체란 뭡니까? 우리는 국가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자각. 그것이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대한민국 정치 공동체가 어디로 가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1948년도 두 가지의 이념이 있었습니다. 그 이념이란 두 가지 방향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들의 결정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요. 한반도 위에 두 가지 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한반도의 남쪽에는 뭐가 세워졌습니까? 자유민주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한반도 북쪽에는요, 인민민주주의 북한의 정식 명칭은 뭡니까?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거기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요. 그 다음으로 다시 넘겨보시죠. 지금 이것이 헌법 전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헌법 전문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의 정체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1조에는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말을 합쳐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내용들을 많이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한 국민의 자기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 국가적 통치 질서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폭력적 지배, 뭡니까? 형벌적 지배. 그러니까 그 깡패들이 만약에 몽둥이를 들고 너 내 말 따라, 내 말 안 들으면 때려. 그것이 폭력적 지배입니다. 그럼 자의적 지배는요, 그때그때 달라요 말이죠. 어떤 법이나 일관된 체계가 없이 그냥 왕이 야 저놈 감옥에 보내, 야 쟤는 상 줘, 어떤 원칙이 없이 그냥 왕이 그때그때 자기 스스로 판단해, 자기 의사에 따라서, 지배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배하는 나라를 자의적 지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자의적 지배를 경험했습니다. 문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2020년 8월 15일 날요, 동시에 두 가지 시위가 있었습니다. 광화문에는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우리 대국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비를 뚫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가 아닌가요? 비는 아니죠. 하여튼 그날, 비가 많이 왔죠. 그날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바로 이웃에 종로 1가 종각이에요. 민노총 한 3,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에 지금 이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이 시위를 금했다면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과 바로 그 옆에, 그 500m도 안 되죠, 종각에 모였던 사람들의 대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리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은 거기에 광화문 일대에 지나갔던 사람의 휴대폰을 전부 다 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전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부 다 뭘 받으라고요? 검사 받으라고요. 그리고 검사 안 받으면 전부 감옥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를 다 감옥에 보냈습니다. 대국본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옆에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각을 했던 저 8.15 집회, 민노총 집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야, 왜 민노총 집회 제대로 안 해 하니까 한 달 지나서야 2,000명 중에서 샘플로 400명을 뽑아서 조사하고요, 그들 중 처리했다는 얘기는 아직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때그때 다른 자의적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이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편을 편드는 자의적 지배했다. 헌법을 위배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다수의 의사라는 게 민주적을 말합니다. 여러분, 민주라는 거요, 민주란 주의를 붙이면 이념을 말하는데 민주는 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란 다수가 통치하자는 사상입니다. 다수결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일은 어차피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를 결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나눕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 문제예요. 그리스에 대해서는 나온 얘기인데요. 폴리틱스와 그다음에 이코노미.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는 내가 알아서 삽니다. 우리 자유민주공화국은 경제적 문제는 누구한테 의존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개인들이 스스로 내 책임하에 삽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외적으로부터 방해한다. 국가를 보호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범죄를 막는다. 그 다음에 도로를 놓는다. 수도를 놓는다. 이런 공동체 혼자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정치적인 문제라, 공적인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서 결정합니다. 그럼 그 일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5천만이 주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5천만이 전부 다 자기 팔을 흔들면 아무것도 결정을 못 내리는 사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하자? 다수가 하게 하자.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그냥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 나라에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통치의 이념에 관한 문제는 자유주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에 의거한,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입니다. 국민의 자기결정,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 내가 투표의 결정에 토대로 해서 법치국가죠. 우리는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나의 신체와 자유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국민이라는 것과 백성이라는 걸 아시죠? 백성은 뭡니까? 봉건시대, 조선시대의 백성은 자유와 권리가 없었습니다. 자유와 권리는 누구만 있었습니까? 왕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권리 최종 주체를 갖고 있는 왕만 갖고 있는 건 봉건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성이, 자유와 권리가 없는 존재를 백성이라 하고 자유와 권리를 지닌 존재를 국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부 국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그 나라에 여러분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국민들이 어떤 제약할 때는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말고 헌법에 의거해서 하고 법률에 의거해서 하고, 이게 법치국가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주어졌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법치국가를 위해서요, 법의 지배를 위해서 인류는 수천 년간 싸웠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명예헌장 1200년대 이후로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년이니까 약 700년, 800년의 기간, 기나긴 투쟁의 기간을 통해서,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법치국가를 비로소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소중한 것을 너무 몰라요. 그냥 얻어져서. 더군다나 우리는 이승만을 비롯한 선각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는 싸우지도 않았잖아. 여러분 교육에서요, 여러분 1945년 해방, 우리 선조들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쪽팔리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1935년도 이후로는요, 1920년도까지는 그나마 만주 북간도에서 독립군 활동도 있었어요. 그러나 일제에서 괴멸되고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김구 선생은요, 그나마 중국 가서 중국의 국민당 정부 도움으로 그 임시정부 유지하는데 그 급에서 거기 돈 받아가지고요. 미군이 한반도를 진주할 때 우리는 중대병력을 못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해방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었어요. 학교 거짓말을 가르쳐요. 역사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부심도 중요하지만 체육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왜 당했는지,
이시조선 말에요. 한반도에 전체 있던 병력이 8,900명이었어요. 지방군, 중앙군 다 합쳐서 궁궐 지키는 군대까지 다 합쳐서 8,900명이었어요. 당시 일본은요, 수십만 대군 신식총으로 대포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그놈의 나라가 안 망하면 이상하죠.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은 도대체 국제정세란 몰랐어요. 그래서 전부 러시아를 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왕은 어디로 갔습니까? 러시아의 대사관에 가서 악원 파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충근 박사님 국제정치 배우죠? 특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국제정치 꼭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정치로 망했고 우리는 국제정치로 건국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망했고, 그리고 여러분 일제 당시에 우리 힘으로 우리는 한 번도요, 당시 일제 당시 살았던 사람들 전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천황에 항복선언이 오고서야 비로소 해방이 온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체예요. 역사는요, 우리 국민을 자긍심을 갖게도 하지만 수치심을 갖게 해서 왜 망했는지를 깨달아서 알게 해서 다시는 망하지 않도록 교훈을 얻도록 해야 돼요. 지금 한국 역사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선조도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특히 해방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야기가 자꾸 옆으로 빗나가는데요. 우리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미국의 도움으로, 연합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선각자 소수의 이승만을 비롯한 그 선각자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고 만끽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축복 아니에요? 한반도 조선에 여러분, 저 뒤에 유금조 교수 계시지만 이게 저랑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분이 한국 교회사를 전공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 꼭 공부하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사를 쳐다보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 지금 박수 쳐도 돼요. 한반도 조선이라는 정말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땅에 당시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이 한반도 조선으로 건너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고백에 보면요, 자기가 뉴욕에 있는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거기 가려고 편지를 쓰고 가다가요,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조선은 누가 가나? 그래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방향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는 4대에 걸쳐서 이 한반도 조선에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 조선에 복음을 전하고 교육시키고 의료하고 나라를 전부 세웁니다. 그것이 한반도에는, 이 조선에는 정말 축복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그들 덕분에 우리는 민주공화국이 뭔지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일제가 망했을 때 조선으로 안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갔습니까? 민주공화국으로 성립됐습니다. 여러분요, 대한민국 그냥 설립된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리고 이승만을 비롯한 선각자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기도,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만든 겁니다. 예, 다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볼까요? 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내용들입니다. 인권의 존중, 자유와 인권. 지난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가서 기념사를 했습니다. 저는 광주 가는 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광주는 사실은 폭동과 반란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 연설은 굉장히 잘된 연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광주는 첫 번째 반미의 상징이었습니다. 미국을 반대하는 제국주의, 그 다음에 반자본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자유시장 경제, 반자유민주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윤석열은 뭐라고 했습니까? 광주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운동이었다고 역으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저는 아주 그 연설은 매우 잘한 연설이다.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세력과는 투쟁하라는 것이 광주 정신이다. 지금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금 가장 억압하는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 북한, 두 번째 어디입니까? 중국, 세 번째 러시아들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기본 내용은 사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인데, 자유와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지금 우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있는 게 권력 분립입니다. 체크 앤 밸런스. 그 다음에 복수정당 제도. 공산주의 나라는 복수정당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국 복수정당 있습니까? 공산당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 당이 있습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선거제도, 사유재산, 시장경제, 이런 것들이 지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다음요. 자유주의에 대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권력이란, 통치 제도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핵심적으로. 그럼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 권력이 최대한 자제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권력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제하거나 우리 삶을 옥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는 그냥 놔두면 우리 세금을 무작정 뜯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은 최대한 제한되어야 된다. 두 번째, 아까 이야기한 폭력 통치 말고, 자의적 통치 말고 어떻게 해요? 법에 의한 통치해라. 입헌 통치하라.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요, 자유주의는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랑과 결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고, 그다음에 입헌국, 봉건주의와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헌 군주제가 있죠. 어디입니까? 영국 같은 나라들요. 그 다음에 일본도 입헌 군주제입니다. 거기는 왕이 있죠. 그러나 이 자유주의가 결합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다수의 통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특별한 게 내용 없다. 다음에 법의 지배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나를 지배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뭔가 어쨌든 통치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최고의 법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으므로 사실은 천년왕국에 가면 뭐 그런 세상 통치 이런 거 필요 없겠지만 이 세상에 살려니까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헌법의 아래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만 지배되어진다. 그것이 법치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지금 중고등학교 시절에 철저히 배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잘못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거 잘 안 배워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파란색 행부터 시작.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서 해야 하고 행정자격과 사법자격도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통령도 법률에 근거 없이는 우리의 행동에 제약을 둘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것이 법의 지입니다. 그래서 법의 지배의 목적은 뭡니까?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뒤에 그 뒤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념연설 한번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기념연설 중에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참 갖기 어려운데 이때 48년도 이승만은 법의 지배가 뭔지를, 법치가 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검은 걸로 해놓은 건요,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디기도 한 것이지만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악을 이기는 이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권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5,000년 만에 최고의 해방선언입니다. 이게 1948년도 이승만의 건국연설이고 우리를 백성에서 국민으로 만들어준 자유선언이에요. 이게 새로 수립되는 정부는 뭘 한다고요? 우리 국민들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거다. 그리고 자유민주공화국의 우리 민주정체의 요새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딱 국가의 역할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한 일입니다. 저는 참 이승만 대통령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예, 법의 지배의 목적은 그리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국민은 법률과 헌법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자유와 권리를 제한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법의 지배가 가장 철저히 지켜야 될 대상이 누구냐? 국가 권력이다. 이게 법의 지배예요. 다음요. 근대와 봉건의 가장 구분점이 뭡니까? 근대는요, 법의 지배. 나의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내 개인의 내가 스스로 노력하던 이 재산은 아무도 건들 수 없다. 만약 건들려면 어떻게? 법에 의해서만. 봉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결심하면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근대와 봉건, 근대 사회란 뭐냐? 자유와 권리를 지닌 개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근대에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는요, 봉건사회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백성들이었어요. 다음요. 자유민주주의 핵심 법의 지배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1948년도 한반도 남쪽에 들어선 정부입니다. 우리는 5,00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요, 1948년도 당시에 우리 전기의 80%는 북한에 있었습니다. 수풍댐이 거기 있었거든요. 남쪽에는 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전기를 끊으니까 우리 남쪽에는 암흑지대였습니다. 호롱불로 켰어요. 그 다음에 공업에 일본이 공장 같은 건 전부 어디다 지었습니까? 북한에 지었습니다. 남쪽에는 쌀하고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공업을 필요한 여러 가지 석탄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원자재들 어디에서 북한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1974년도까지 북한이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북한이 아주 그냥 덜 떨어진 나라로 보이지만 1974년까지 북한이 잘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쪽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장도 기계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1948년도입니다. 근데 북쪽은 우리보다 훨씬 전기도 공장도 다 있었지만 왜 70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세계 10위에 그리고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 되는데 왜 북한은 저렇게 지금 망하는 나라가 됐을까요? 그 핵심은요,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 기념 연설에 있습니다. 민주정체의 근본 요소는 뭐라고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1948년 8월 15일부터 우리의 사유재산은 보장되었습니다. 내 것은 절대로 누구도 함부로 타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저축해서 집 살 수 있었고요. 내 자식 밥 먹이고 공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탄탄히 만들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결과 우리는 오늘날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자유라는 것입니다. 왜 북녘에 지금 동포들이 저 수말리 걸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해 나옵니까? 딱 하나 때문입니다. 자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이 자유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통치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절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며 여러분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녘에 세워진 나라 보겠습니다. 전체주의입니다. 다음요. 전체주의도 민주주의가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이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과거에 헌법 개정할 때요, 자유민주주의에 자유 빼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두 가지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요, 그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요, 어디요? 인민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전체주의가 결합하면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전체주의는 아주 심플하면 이런 겁니다.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거예요. 지난번 문재인이 남과 북은 생명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매우 무서운 말인데 아무도 그 말 뜻을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라는 것은 내 신체를 비유해 봅시다. 내 지금 손가락이 아프면 어디가 아픕니까? 내 몸 전체가 아픕니다. 그리고 내 머리가 잘못되면요, 내 몸 전체가 다 이상하게 갑니다. 이것이 유기체로 하나로, 공동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과 북이 생명 공동체라면요, 북한이 잘못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똑같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김정은의 그 통치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 문재인 저 저주받을 인간이 남과 북은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몰랐죠? 이념은 그렇게 스며드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 공동체가 되면 우리는 뭔가 김정은을 위해서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김정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전체주의란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한다. 모양은 멋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수령은 전체 인민을 위하고, 자유로운 어버이로, 그리고 인민 전체는요, 수령을 위해서 살아간다. 우리는 이것은 딱 하나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뭐요? 하나님에 대해서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기다리고 사랑하고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의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고 가짜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체주의는 바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꿈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전체주의로 가는 길은요, 전체로 전부 의사를 확인하죠.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걸 하나를 모아서 나머지, 그러면 그 의사에 반대하는 사람은요,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몽 아롱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체 의사를 때리지 않으면 반동으로 처벌한다. 전체주의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레이몽 아롱이요. 첫 번째,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정당이 정제. 그렇죠. 단일 정당이죠. 중국에 공산당이 있고 북한에 뭐가 있습니까? 노동당이 있죠. 조선노동당. 이게 전체주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요, 국가 공식 이데올로기가 있죠.
중국에는 공산당이 있고요. 공산주의가 있고, 북한에는요, 주체 사상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전수당을 국가가 장악하고 있죠. 북한은 라디오나 방송, 그 다음에 신문 전부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문 선전들 국가가 장악하고 있지 않죠. 어디에요? 다 개인 회사들입니다. 최근에는 또 선전수당들이 훨씬 늘어나서 SNS가 늘어났죠. 유튜브가 늘어났죠. 여러분 개인들이 다 방송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전체주의 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국가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경제체제요. 여러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직업 누가 정해집니까? 당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당을 결정하는 결정 주체는요, 당 간부는 거의 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예요. 그 다음에 개인의 모든 범죄는 이념적으로 해석되어서 경찰과 이념적 테러의 대상이다.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북쪽에 세워진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이 이념을 목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념이 중요하다. 우리는 자유의 이념을 목표로 자유민족 공화국으로 태어났고, 하나는 전체주의 이념을 목표로 태어나서 이 두 나라가 인류의 최대의 실험을 한 겁니다. 한반도에, 남과 북에서요. 다음이요. 저거 한번 보십시오. 스탈린, 왼쪽에 김일성이죠. 저것도 민주주의 한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민주주의 하자 그러면 꼭 물어야 돼요. 뭐라고 물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민주주의냐고 물어야 됩니다. 알았어요? 나는 민주주의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공산주의자 항상 말을 숨겨요. 제가 왜 잘하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완전한 시기가 올 때까지 자기를 숨깁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문재인 때는 저거들이 정체를 다 드러냈어요. 곧 북한식으로 갈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정체를 좀 많이 알게 됐어요. 민주주의 하면 꼭 물어야 된다. 뭐라고요? 당신은 자유민주주의자입니까? 혹은 인민민주주의 혹은 전체 민주주의자입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되대요. 여러분 후배에게도 이야기해야 돼요. 민주주의, 야! 어떤 민주주의인데? 라고 물어야 됩니다. 다음 볼까요? 수령의 나라입니다. 북한은. 하나는 전체, 하나가 누굽니까? 수령이요. 전체는 북한 인민들을 말하죠.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 인민은 누구를 위해서? 수령을 위해서 존재. 이게 북한 사회주의 헌법 3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수령과 당, 인민 모두 하나인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 볼까요? 북한의 주체 사상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으로, 그 혁명 사상이 뭡니까? 주체 사상이죠. 저기에 보면 김일성 선집, 전집, 어록 다 있네요. 그 다음에 위대한 주체 사상 만세. 이건 외국에 홍보하는 거고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요. 여러분, 이건 지금 다 아는 게 아니고 북한의 하급 사람들은 모르고 책임당원급들이 아는 내용입니다. 사람에게는 생명이 두 가지 있답니다. 하나는 육체적 생명과 그리고 하나는 인간이 영원하게 만드는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 생명은요, 60년, 100년이면 죽죠. 그러나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걸 누가 주냐고요? 김일성이요. 수령이. 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대구에 그 대학생 무슨 올림픽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 대구에 응원단들이 내려왔죠. 북한에서. 그때 미녀 응원단 내려왔다고 난리가 났는데, 물론 북한 2,500만 전체 뽑았으니까, 미스 코리아 선발하듯이. 그래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이 응원하러 가다가요, 지금 북한 그 응원단을 환영하는 프랭카드가 걸렸습니다. 프랭카드요.
거기에 사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는 김정일이 수령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사진하고 대통령과 김정일 두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러자요, 북한 미녀 응원단이라는 여자들이요, 울부짖으면서 차를 세우라고 해서 차를 세워서 내려서 미친 듯이 달려가서 그 프랭카드를 뗐습니다. 왜요? 우리 수령께서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제가 나중에 언제 사진을 한번 광면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이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프랭카드 중에 김정일 수령의 사진만 딱 메모로 접어서요, 그 젊은 처녀들이 그 수령의 사진을 들고 정말 목숨보다 소중히 들고 그것을 들고 버스에 타는 과정을 다 촬영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수령이 나의 생명의 전부라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념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수령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예, 다음요. 혁명적 수령과는 북한 책에 있는 겁니다, 이거. 수령을 위해서 총폭탄이 되자. 내가 수령의 총이 되고, 내가 수령의 폭탄이 되어 내 한마음 바쳐서 적진을 향해 돌파하자. 이게 혁명적 수령관이라는. 다음이요. 주체사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주의 헌법에요. 한마디로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이다. 사람 중심의 세계관, 여러분, 사람 중심이란 말이 한문으로 하면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영어로 하면요, 휴머니즘이고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본주의죠. 그러죠?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 봅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제일 임무는 나의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는요,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휴머니즘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내 속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나는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오히려 점점 악으로 빠져듭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백 아니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인간은 내가 생각하는 것도 범죄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범죄고, 내가 가는 길 모든 것이 범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간이요, 중심이 되면 어떨까요? 그런 인간이 중심의 세상을 만들면요, 파괴적이 됩니다. 인간의 속에는 또 다른 뭐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전적인 타락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있기 때문에요, 선적인 존재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것은 뭐가? 악이 우리를 결정하고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악마에 대결할 힘이 없어요. 그럼 그런 인간이요,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되고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사회를 만들면요, 어디로 갈까요? 그 끝이 공산주의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인본주의, 휴머니즘의 끝이 공산주의입니다. 멋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선설을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을 들이보고 들여다보면 볼수록 내가 내 속을 쳐다보세요. 내 속에 온갖 더러움과 악한 말이 가득합니다.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백,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고백 아니십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선한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무모한 꿈이 공산주의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무모한 꿈 때문에 나 외에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적어도 지식의 이름으로, 생각의 이름으로, 이념의 이름으로 죽였습니다. 군인들보다, 장군들보다 훨씬 잔인한 게 지식인입니다. 그 지식인은, 그 잘못된 지식은 인간의 감정을 억누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약간의 도덕심이 남아있는데 그것조차도 죄의식은 야 버려라 하고 그 지식이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받지 못한 지식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아요. 지식이 지식답고 축복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지식을 받는 지식만이 참된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지식과 지혜를 간구해서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물론 저는 집사지만 이런 기원은 목사님이 주로 하시던데, 그러나 과거에 잘못된 경험했던 사람으로 여러분은 이 젊은 시절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중심 세계관이요, 저주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요, 사람이 먼저라고 외쳤잖아요. 그거 여기서 나온 겁니다. 주체사상에서. 주체사상에서 나온 걸요, 사람이 먼저다라고요. 우리 정말 깜빡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데요, 그 자주성은 북한의 주체사상 좀 더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은 원래 자주성을 지닌 존재인데 온갖 사회적, 자연적 제약 때문에 자주성을 상실했다. 그래서 그 자주성을 회복하려면 수령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당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철학적 원리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이거요, 저주의 세상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요거 하나 좀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차별금지법이요. 이거 공산주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가족 해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요, 자손을 많이 낳아야 되죠. 그리고 그 자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품으로요, 하나님 자손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족을 파괴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공산주의자가요, 가족을 없애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엥겔스가 쓴 책입니다.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이란 책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일부 일처제는 기생충과 같답니다. 저들이 보기에는요, 공산주의는 사적 소유를 없애는 거니까, 개인이 내가 내 물건을 소유하는 거 없애는 거거든요. 사유재산 없애는 거니까요. 저들이 보기에는 가족 때문에 사람이 사유재산에 내가 내 아이한테 물려주려고 사유재산 열심히 모으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 없애는 걸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야 이 사적 소유가 없어지는 나라를 만든다고 본 것이에요. 엥겔스는 그래서요, 다음 넘겨보세요.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사적 소유의 근원은 가족 관계에서 지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를 해체하는 것이 말로 공산주의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 해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부 일처지 없애면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에 여자가 많든지 여자 여러 명에 남자가 한두 명인데, 그러면 내가 누구의 생각인지 모르면 그 가족 관계는 점점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아예 안 낳는 방법도 있네요. 뭐가요? 동성애하면 되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하면 자식 못 낳잖아요. 그리고 프리섹스, 아무하고나 섹스하면, 그리고
생긴 아이 전부 지운다면요. 가족은 아예 발생하지 않죠. 이게 공산주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어디서요? 68혁명 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럽의 68혁명과 그 다음에 미국의 68혁명, 일본의 68혁명 도 어떻게 했습니까? 프리섹스를 주장하고요. 동성애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동성애자를 뭐든 차별하지 말자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가족관계를 해체하는 것에 향해 있습니다. 엥겔스가 이미 쓴 책입니다. 다음 볼까요? 이게 소련 공산당, 잘생겼죠? 여성부 장관입니다. 콜론타이라는. 그게 1911년 공산당 혁명이 나고 한 욕입니다. 혁명은 국가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해체한다. 결혼과 가족관계는 소유권의 바탕을 둔 억압적이고 이기적인 과거의 유물이다. 여러분, 젠더 이데올로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성을 억압적인, 남성의 억압적인,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 보면 억압적이지 않아요. 제 집에 있는 분이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물론 저도 가끔 대들긴 하지만 빨래도 제가 하고요. 요즘은 좀 바빠서 잘 못하지만 설거지도 제가 하고, 그리고 야 이리 와 하지 마 하면 안 해요. 그리고 빚 졌는데 빚 갚아준다니까 정관무사 설교들 빚 갚아준다, 얼른 설교 들었죠. 저는 그런데 그 설교 듣는 말에 완전 깨졌습니다.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해 살다 이런 설교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남자 여자 관계는 축복의 관계지 억압과 억압의 관계 아닙니다. 저들은 왜 남녀 관계를 이렇게 갈라놓습니까? 남자와 여자를요, 왜 갈라놓는, 물론 그런 것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인간이 있는 것은 어디나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관계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요. 근데 저들은 이것을 막는 거예요. 콜론타이 보세요. 한번 다음 보세요. 예, 가정을 없앨 것이다. 이게 1917년도에 창립 이후에 나온 모든 계급과 계층에서 가정의 온기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목표입니다. 가정을 없애려는. 여러분, 동성애자 많이 나타나면 아이 생산 못 하잖아요. 그리고 가족 없애면 저들이 말하는 공산의 세계로 가려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인권 아니에요. 저들 말에 나와 있잖아요. 가정을 없애겠다. 그래서 차별금지법도 그냥 그것만 상대하면 안 돼요. 그들의 가장 근원에 있는 이념 뭡니까? 공산주의.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반예수, 반그리스도라는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맨 마지막 주사파, 그 다음요. 여러분, 기업가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기업가가, 청년 그런 실업가가 되기 위해서 왔으니까요. 기업가란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한 물건을 만들어 주거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걸 시장에 제공해서 그 시장에서 사람들이 돈으로 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상으로 그 사람은 시장으로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업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가장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 재화, 용역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문명은 어떻게 발전해서, 이게 제 아이패드인데요, 기업가들을 통해서 발전했습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시장을 통해서 새로운 물건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들은 시장을 통해서 돈으로 보상받았어요. 여러분, 돈이란 뭡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내 활동의, 내 생명 활동의 결과물은 뭘로 표현됩니까? 돈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헌금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바쳐서 만든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건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헌금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 부탁하니까요. 그러면 주사파는요, 기업가는 세상에 필요한 것을 만든 사람이고요, 주사파는요 세금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세상에 필요한 걸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의 세금을 강탈해서 그 세금 도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는 세상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상받고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강의를 열심히 듣다가 저기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 사모님 바로 이어서 또 하면 되니까요. 사모님